글로벌 그루브는 국가주의의 틀 안에 갇힌 TV가 제공하는 정보의 일방성에 대한 백남준식의 처방이었습니다. WNET 13 뉴욕의 아티스트 텔레비전 랩에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것은 내일의 비디오 풍경이다. 미래에는 전 세계 어느 TV에든 스위치를 돌릴 수 있을 것이고 TV 가이드가 맨하튼 전화번호부만큼이나 두꺼울 것이다 라는 러셀 코너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빠른 화면 전환과 짧은 영상들의 조합, 팝 음악 퍼포머들과 민속음악, 민속춤을 전예술과 병치시키는 글로벌 그루브의 많은 부분들이 이후 전개될 위성작업의 모태가 됩니다. 백남준은 같은 시기 기고한 글 비디오 공동시장에서 매주 모든 국가의 춤과 음악으로 구성된 TV 축제를 벌이고 이를 비디오 공동시장에서 무료로 공유하게 한다면 교육적이고 오락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 예측하며 문화적 국가주의를 타파할 수단으로 비디오의 역할을 전망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100압의 비디오 합성기가 만들어내는 현란한 영상 효과와 함께 미치 라이더의 로큰롤 Devil with the Blue Dress On에 맞춰서 고고를 추는 한 쌍의 댄서와 또 티벳 승려가 두드리는 심벌지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앨런 긴스버그, 샤론 무어맨의 TV 첼로와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민속무용, 나바호 인디언의 연불이 등장하고 일본 펩시콜라의 광고 클립이 튀어나옵니다. 백남준의 초기 작업과 다른 아방가르드 아티스트의 작업은 대중음악과 캬바레 공연, 민속춤 사이에 나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요소들, 빠름과 느림, 현재와 전통, 서구와 비서구, 아방가르드와 팝, 예술과 커머셜이 공존하며 교차됩니다. 이 모든 영상들은 각각 하나의 레디메이드이며 100압의 비디오 합성기를 통해 TV 주사선으로 엮인 콜라주로 재매개됩니다. 이는 데이빗 조슬릿이 지적한 바처럼 상업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가장한 그것이 코드 그 자체인 레디메이드의 진정한 돌연변이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로써 백남준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는 전자적 레디메이드 영상 이미지로 변환되며 그것은 소스를 벗어나서 관람자의 의식, 무의식 속에서 재조합됩니다. 미술사학자 이임수는 글로벌 글로브에서 백남준이 종래의 이미지 변주 기법에 몰두하기보다 다양한 출처의 비디오 영상들을 편집하고 배열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할 포스터가 말하는 아카이브적 충동으로 해석합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이런 아카이브적 충동은 연결지을 수 없는 것들을 연결지으려는 의지, 즉 총체화의 의지가 아닌 관계의 의지를 드러내며 파편적인 것들로부터 야기되는 정동적인 연상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의지는 과연 쌍방적일까요? 관계를 세우려는 양측이 과연 글로벌 그룹에 존재할까요? 미국 내에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이 지구 반대편의 목소리를 담았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글로벌 그룹에 보이는 비서구권의 영상들은 일본의 상업 광고 영상을 제외하면 모두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어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집단인 서구와 그렇지 못한 비서구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비서구의 모습은 과연 언제나 과거의 유산에 붙잡혀 서구의 동시대성을 돋보이게 하는 당나주의적 배경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후 이루어진 백남준의 인공위성 아트에 대한 비전은 동과 서 간의 이런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백남준이 앞으로 시도하게 되는 일련의 위성예술 작업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1984년 새해를 맞은 한국에서 전례 없던 새로운 형태의 예술작품이 국영방송인 KBS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가끔 소개되던 재미 한국인 예술가 백남준의 위성중계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1일 정오,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새벽 2시에 생중계로 방영된 백남준의 위성작품을 보기 위해 당시 저도 졸린 눈을 비비면서 TV 앞에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예술가로 백남준을 소개하며 백남준의 위성쇼 중계가 세계 첨단 예술을 국민 모두가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세계올림픽을 치르게 될 문화국민으로서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우고 자랑스럽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낯설던 대부분의 시청자를 위해 방송은 그의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짤막한 순서를 마련하고 플럭서스식의 퍼포먼스와 TV 클립 등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는 이제 한국의 미술 평론가들도 등장을 해서요. 백남준이 어떤 그 위치를 세계 미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한국 현대 미술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미술과 겨루는데 아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그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방영에 앞서서 백남준은 TV를 독재와 억압의 수단으로 본 조지 오웰과 달리 TV가 나라 간의 장벽을 넘어 어떻게 활성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소설 1984에서 오웰이 경고했던 권력의 도구가 되는 기계 문명, 빅브라더의 감시와 전체주의로 인간성이 말살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인공위성과 TV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 저편의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뉴욕과 파리,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한 방송은 비디오 합성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현란한 화면 효과에 팝음악 공연과 전위예술 퍼포먼스를 버무려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치 지구에 떨어진 혜성처럼 아주 큰 외부로부터의 충격이었습니다. 1984년 한국 미술계는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평가되는 단색화 중심의 추상 미술과 이를 비판하며 현실의 반영을 외치는 민중 미술의 리얼리즘이 대립하고 있었고 퍼포먼스나 비디오가 일부 작가들의 실험으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작가의 형식 실험 정도로 인식되던 비디오나 퍼포먼스가 위성 중계를 통해서 새해 첫날 뉴욕과 파리를 연결하고 한국과 독일에 생중계된다는 사실은 한국의 미술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전위예술의 위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대중매체의 막강한 접하력에 힘입어 하룻밤 사이에 백남준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백남준 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습니다. 백남준의 위성작품이 보여준 환상과 오락의 세계가 당시 한국인들에게 과연 현실감을 줄 수 있느냐는 의구심과 더불어 19살 때 한국을 떠난 백남준이 단지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랑이 된다는 것이 약소민족의 컴플렉스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첨단 예술에 뒤떨어진 한국 미술계에 대한 자성도 뒤따랐습니다.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에 대한 관심은 그해 6월 34년 만에 이루어지는 백남준의 귀국으로 증폭되게 됩니다. 방금 보시는 건 이제 굿모닝 미스터 오웰의 부분이었고요. 자, 이것이 홈커밍의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공항부터 기자들이 몰렸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목을 모았던 것이 조선일보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죠. 예술은 반이 사기다. 그중에서도 고등 사기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이 발언은 전위미술이 곧 사기라는 인식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당시 아주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백남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의 국경이 있지요. 세상 더러운 데가 예술계입니다. 장사와 마찬가지예요. 순수 웃기는 일이에요. 미국에 사는 이유는 편리해서가 아니라 누가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집니다. 역사는 미국하고 뉴욕 사람들이 씁니다. 따라서 역사를 쓰는 데서 살아야지요. 이것은 신동아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상하고 세련된 예술 철학을 기대했던 언론의 기대에 반해 백남준의 발언은 신선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체류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백남준은 이후 86 아시안게임과 88 세계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맞이하는 한국 미술계의 얼굴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백남준의 다음 행보는 두 번째 위성쇼 86 아시안게임의 마지막 날인 10월 5일 서울과 도쿄, 뉴욕을 연결하는 바이바이 키플링이었습니다. 동은동 서는서 이 둘은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고 하는 키플링의 산문시에서 착안한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KBS와 일본의 TV 아사히, 미국의 채널 뉴욕 WNET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위성쇼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과 현재가 뉴욕의 아방가르드와 팝음악에 어우러졌고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인 마라톤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었습니다. 여기 그 영상 클립을 보시면 이제 뉴욕에서는 무속인인 최이하가 구판을 벌이고 필립 그레스의 음악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라톤 경기가 또 한국에서 벌어지는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마라톤 경기가 보여지고 차전놀이나 널뛰기 같은 그런 민속 놀이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호객을 하는 그런 골라 하는 그런 박수 소리와 함께 그 리듬이 또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록 영상들, 특히 이제 그 국악을 부르는 김영임의 영상이라든지 노들강변을 부르죠. 그리고 한국 전쟁의 피난민의 기록 영상이 또 병치됩니다.
우리 시대 아시아에 공존하는 전통과 전위, 현재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낸 영상은 글로벌 그루브에서 이루지 못했던 정보 주체의 편향을 상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영상은 예술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가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관객이다라는 말세두 시장의 말을 인용하며 백남준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화면들은 관람자의 정동에 의지해서 이들을 연결합니다. 의미는 관객 속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물론 찬사도 있었지만 그 실시간 중계 위성 확보를 운동 경기 중계에 밀려서 못한 KBS가 이것을 녹화 방송으로 보내는 바람에 실제로 뉴욕 텔레비전 스테이션과 일본 사이에서 맥주나 모자를 주고받는 그런 퍼포먼스에 한국 측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일본과 미국 위주의 한국은 들러리가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반일 감정을 자극한 것이 마라톤 중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 일본 선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 선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부분이 부정적인 평가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마라톤 경기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게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남준은 이 한국에 방영될 녹화본에서 이 손기정의 모습을 병치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생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접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의 호객 장면과 한국 전쟁의 피난 장면의 삽입에 예술과 거리가 먼 기분 나쁜 소재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은 전위가 아닌 전통만 나열하고 미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미국과 탈아시아된 일본의 잔치였다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클립에서도 바탕골 예술센터에서 벌어지는 전위 퍼포먼스의 장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짧게 지나갔고 미국 측에서는 이제 필립 크레스나 루리드, 키스 헤링이 등장했고 일본에서는 류이치 사카모토, 뭐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 뭐 건축가 이수자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민이 아는 이름으로는 정경화라든지 뭐 황병기 정도가 이제 아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오해를 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백남준은 여전히 또 88 올림픽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또 맡게 되죠. 세계와 손잡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8 서울 올림픽 개막을 일주일도 채 안 남기고 한국 KBS와 미국 PBS의 공동 제작으로 오스트리아, 브라질,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중국, 소련,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같은 여러 나라에 동시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스토리가 특별히 있는데요. 외계인 메비우스가 지구 환경을 해치는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의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접하고 인류 멸망을 미루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골자로 하는 이야기고요. 그 각국 방송국들이 클립을 마련해서 이제 그것들을 병치해서 보여주는 스타일로 실제로 이제 백남준의 개입이 가장 최소화되었던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백남준은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채 구슬거리는 퍼포먼스를 하고요. 유명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지금 보신 데이빗 보이라든지, 그다음에 류이치 사카모토, 독일의 디에 토텐호센이라는 이제 그 밴드도 나오고요. 자, 최근 복원 재가동된 백남준의 다다익선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한국의 시조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개천절인 10월 3일을 상징하는 1003개의 TV 수상기를 사용해서 만든 18.5m의 5층 탑 형태의 비디오 설치 작품이죠. 자, 이 거대한 작품에는 사실은 이것이 어떤 한국적인 테마를 가질 것이라고 재단하기 쉽지만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비디오 클립으로 삽입이 됩니다. 워낙 이 다다익선의 아이디어는 블라디미르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에서 시작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대한 송심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다다익선이 이전에 그 제3 인터내셔널 기념비의 취지처럼 어떤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통합하는 그 커뮤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나 인과관계 없는 수평적인 정보들이 이 다다익선 안에 비디오에도 나열이 됩니다.
백남준의 글로벌 그루브는 사실은 이런 다다익선에 좀 더 잘 드러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손잡고에는 생방송을 살리지 않았고 이런 녹화의 편집본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글로벌 그루브의 그루브 흥이 좀 덜했던 작품으로 평가가 되죠. 전자매체의 상호소통성과 동서양 간 전달되는 정보의 균형은 그렇다면 이들 위성 작업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백남준의 전작들이 그러하듯 그의 비디오는 위계나 인과가 없는 수평적 정보들이 나열되는 것, 맥락화를 거부하고 통일성과 고정된 관점을 교란시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봤던 다다익선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이 바로 백남준이 생각하는 지구촌의 동시대성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술에서 이런 동시대성은 어디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엔날레입니다. 92년 김영삼 정부의 시작과 함께 한국은 세계화의 행보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미 88년 세계올림픽을 치르면서 국제교류가 늘어났고 89년에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개방의 물꼬를 텄죠. 미술계에서도 해외 작가의 전시가 연달아 이어지고요. 90년에 들어서 백남준의 한국행도 잦아집니다. 90년 현대화락 마당에서 동료 요셉 보이스를 위한 추모 굿을 벌였고요. 그리고 92년에 바로 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인 비디오 땅을 올렸죠. 이듬해인 93년에 더욱 바빠지게 되는데요. 제45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독일관 대표 작가로 선정이 돼서 한스 하케와 함께 황금 사자상을 수상합니다. 당시에 이 45회 주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백남준의 독일관 선정은 굉장히 아주 시기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 미술계도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수상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백남준이 또 한국에 와서 대전 엑스포에도 참석을 하죠. 여기서도 비디오 설치 작품 거북선과 대전 메모리를 전시하고요. 그리고 좀 더 큰 이벤트가 하나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휘트니 비엔날레 한국전의 유치였습니다. 휘트니 비엔날레는 뉴욕 휘트니 미국미술관에서 경연으로 진행하는 미술제입니다. 특히 93년 비엔날레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을 다문화주의로 재규정하는 전시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어떤 비판을 받았던 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탈중심화와 정체성 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제도권 미술계와 미술기관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양산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93년 위트니 비엔날레를 이 제3세계에 해당하는 이 서울에 한국에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백남준은 이런 논란이 된 전시를 서울에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이던 이명방과 협력해서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일이었고 결국은 이제 기업과 함께 어떤 개인 기부에도 의존하게 됐는데 백남준 자신이 자기의 재산 15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굉장한 돈이 들었던 전시였습니다. 총 예산이 거의 65만 달러가 들었던 그런 전시였기 때문에 한국 미술계의 논란도 굉장히 당연했었죠. 미국의 비엔날레 전시를 유치하는 것이 과연 쌍방 간의 대화를 촉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일방적이고 영향력 있는 문화 수입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한국 미술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백남준은 청년들에게 무슨 음식이나 깨뜨려 먹는 강한 이빨을 주려고 이 고생스러운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도권에 오른 미술관 작품이 아니라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미술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동양과 서양의 인포메이션 갭을 뛰어넘는 것이 백남준의 목표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미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 편견 이런 것들이 정직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느껴졌던 전시가 서울에 오면서 어땠을까요? 물론 미술계의 많은 비평가들이 그런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실제로 젊은 작가들을 포함한 많은 대중들은 이 전시를 충격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40일 남짓 열린 전시에 15만 4,865명이라고 하는 역대 최다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자, 백남준이 말하던 영향력은 과연 일방적인 것이었을까?
백남준은 전시에 포함된 작가들 중 3, 4명만이 중요한 작가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들이 누구가 될지는 우리도 모르고 미국인들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의 미국 미술을 접하고 이를 물어뜯어 비평할 수 있는,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강한 이빨을 키움으로써 우리도 동시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금기를 깨는 동시다발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다음 세대 작가들에게 터부에 도전하고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휘트니 비엔날레 한국전이 선보이고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에 되돌아보면 백남준은 처음부터 동양과 서양 문화 모두의 산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서울에서 쉔베르그와 마르크스를 추종했으며 케이지와 보이스를 동료로 두었고 빌 비올라와 피피로티 루이스트를 가르쳤습니다. 독일 시절 젊은 백남준이 자신의 예술적 터전으로 삼던 풍경은 유라시아였습니다.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 징기스칸이 지배하고 스키타이인들이 작가의 말에 따르면 늑대를 때려잡으며 횡행하던 광활한 대륙 유라시아는 백남준의 정보 초고속도로,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말이나 자동차보다 빠른 정보로 질주하며 다양성과 혼종을 장려하는 그의 유라시아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리고 이런 이종의 가게들이 그 이종의 가게보다 더 넓은 범위의 다종의 가게들이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시대 미술의 상황 역시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이 일상이 된 2022년의 삶은 백남준과 맥루안이 영론했던 지구촌의 동시성을 거의 다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의 정보의 일방성과 불균형도 Whole World is Watching이라고 하는 WWW 인터넷의 어떤 취지처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소되었습니다. 비엔날레는 서구와 비서구를 망라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백남준이 생각했던 그 전지구적인 비디오 공동시장도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곧 프로듀서가 되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여러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시대 미술에서 향유하고 있는, 즉 백남준이 비디오 커먼 마켓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지구촌의 동시대성의 공유는 아시아의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던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시아의 현대미술이 가지고 있는 숙제란 바로 우리가 뿌리박고 있었던 어떤 지역적인 전통과 그리고 곧 현대화가 서구하였던 근대의 역사, 이 두 가지에서 온 두 개의 헤리티지, 두 개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질적인 두 개의 유산을 우리가 각각 이어받았는데 이런 이분법적 대립 속에서 어떤 혼혈적인 지위가 세계 미술 무대에서의 아시아 미술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런 컴플렉스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백남준이 그토록 전달하려고 했던 동시대성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작가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백남준의 유산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런지 시간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